안녕하세요. 변리사스쿨 민법 강사 류호권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민법 조문 강의라고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일단 강의 계획서를 좀 보시면 이게 이제 제목이 그냥 조문 강의가 아니라 이제 실전 조문 강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민법을 접하면서 처음에 조문을 읽을 때는 그냥 뭐 이제 조문의 국어적인 의미를 이제 이해하고 이게 뭐 무슨 내용이에요 이런 거에 집중을 하겠지만, 우리 지금 이번 조문 강의는 이제 실전 조문 강의 시험 얼마 앞두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조문을 입체적으로 읽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조문을 읽으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판례나 기출문제나 이런 게 막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준 됐으면,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심도 있게 이제 조문을 이제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조문에 대해서 또 이제 좀 깊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실제 시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문 강의를 하려고 이제 마련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8회차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이제 이번 주 화수목금하고 다음 주 월화수목 이렇게 8회차인데, 이 8일 동안, 그죠? 한 2주일 정도 되는데, 이 8일 동안 조문 강의만 듣고 조문만 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이 조문 강의 활용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이제 조문 강의를 하다 보면, 조문하고 이제 판례도 이제 보충자료 이제 여러분 보시듯이 이제 판례도 나가는데, 이 판례들은 그 조문과 거의 직결되는 판례들 있잖아요. 조문의 해석이나 뭐 이런 거에 위주로 판례가 나가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뭐 8회 만에 민법의 모든 판례를 다 정리해 드릴 수는 없어요. 조문 강의이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 조문하고 조문에 직결되는 판례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예컨대 진도를 그러니까 8회 우리 766조니까 8회니까 하루에 100조, 그러니까 100개 조 정도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그 나간 진도만큼 여러분들이 민법 기본서나 보시던 그 객관식 문제집 같은 거를 해당 그 부분을 그 날로 진도를 빼세요. 그래서 2주일 동안 민법을 한번 이래독 한다는 생각으로, 그죠?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하면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그 조문을 기초로 판례를 쌓아나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조문하고 직결되는 판례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드리면 그 위에 무수한 판례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복습하시면서 이제 기출문제나 기본서나 보고 채워나가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체계가 어느 정도 딱 잡히는 거죠. 여기 이제 이렇게 막 퍼져 있던 판례들이 이제 조문을 기초로 이제 딱 좀 체계가 잡히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복습을 좀 열심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조문 강의를 활용을 하시면 되겠다. 됐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계획서를 보시면, 그 둘째 문단에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린 내용이 나와요. 둘째 문. 이번 강의는 조문 강의지만 이제 실전 조문 강의이기 때문에 처음에 민법을 입문하는 수험생들보다는 당장 이제 내년 1차 시험을 치러야 되는 수험생들을 위한 강의다.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통해서 조문의 내용은 정확하게 숙지하는 거, 이건 뭐 당연하고, 그죠? 숙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이 조문을 통해서 민법 전반을 정리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란다. 그죠? 이런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기본 강의 때부터 조문을 기초로 그 위에 판례를 쌓아나가는 방식으로 학습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강의도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조문 강의로 판례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수업 시간에 제가 다루어 드릴 수 있는 판례는 조문과 직결되는 판례, 이런 거 이제 한정될 수밖에 없다. 그죠? 수험생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다른 이 조문을 기초로 이렇게 쌓아나가시면 된다. 되셨죠? 그죠? 그러면 맨 마지막에 8회 강의만으로 이제 민법 전체를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라. 되셨죠? 그죠? 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도표는 밑에 있는데, 이렇게 이제 뭐 한 100개 조 정도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진도는 이제 뭐 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죠? 대신 8회 강의면 보강은 안 해도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8회 안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조문, 그리고, 이 조문 강의이기 때문에 이 처음부터 이제 민법 총칙부터 나가는 게 아니라, 민법 총칙부터 나가는 게 아니라 채권부터 보여요. 채권 강론부터 봐가지고, 이제 조문, 우리 조문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채권 강론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소홀하다 보니까, 그래서 채권 강론부터 이제 진도를 나가서, 이것도 이제 진도표 보시면 채권 강론, 채권 총론, 물권, 채권 총칙, 이런 식으로 이제 조문 그 진도가 거꾸로 나갈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채권 강론부터 보시죠. 그래서 자, 채권 강론부터 보시죠. 자, 그래서 이제 527조 가십니다. 527조. 자,
527조 가시면, 예, 우리 이제 그 채권 강론 가면 계약법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그래서 제2장 계약이고, 제1절 총칙, 그래서 계약에도 또 총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1관 계약의 성립이죠. 527조. 자, 계약의 성립은 일단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을 하죠. 그래서 527조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뭐 이건 이제 아시다시피, 예, 계약의 청약도 의사표시니까 이제 도달해서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는 더 이상 철회하지 못한다는 기본적인 이론이 조문에 이제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맞고, 다만 이제 조문은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도달해서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28조.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이다. 1항.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할 때는 그 효력을 잃는다 그랬는데, 기간 내에 승낙이 도달하지 않으면 승낙의 효력을 잃는 게 아니라 청약의 효력을 잃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청약의 효력을 잃어버리니까 승낙만 가지고는 계약의 성립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승낙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 승낙에,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승낙을 나중에 이제 보면, 그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봐서 청약자가 다시 승낙하면 그때 이제 계약이 성립하죠. 그죠? 다 아시는 부분일 테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항을 보시면, 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의 그 연착의 통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늦게 도달했다 그러면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그림을 좀 그려봅시다. 그래서 청약을 했다. 이제 갑이 청약을 했다. 승낙 기간을 정해줬다. 요 안에 이제 승낙이 도달해야 된다. 그래서 이 청약의 의사표시를 받은 을이 승낙을 요때 발송을 했다.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사실 뭐 이제 뭐 그렇게 넓지 않아서 보통 한 2일 정도, 뭐 제주도 같은 데 특별한 거 빼고는 한 2일 정도면 도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때 발송하면 충분히 요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죠? 그죠? 그런데, 예컨대 우체국의 과실, 그죠? 우체국의 과실 등으로 이렇게 요때 이제 늦게 도달을 해버린 거예요. 그죠? 이렇게 늦게 도달해버렸다. 이렇게 늦게 도달하면 조금 전에 봤지만 승낙 기간 내에 승낙이 도달을 못하면, 그죠? 그러니까 이때 도달하면 계약이 성립되겠지만 승낙 기간 이후에 도달을 해버리면 이 청약의 효력이 상실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때 도달한 승낙만 남아있고 청약이 없어졌단 말이죠. 그럼 계약이 성립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요 조문이 이렇게 통상적이면 요때 도달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나중에 도달한 경우에는 이 을 보고 무슨 의무를 지우냐? 연착 통지 의무를 지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을은 이 승낙기간에 충분하게 승낙을 발송을 했으니까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고 계약의 준비를 할 거잖아요. 이행을 준비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죠? 이 사람은 이때 도달한 줄 알았는데 이때 도달해서 계약이 성립 안 하면 기껏 준비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갑으로 하여금 너의 승낙이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했다, 늦게 도달했다, 이 연착을 통지해 주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갑이 요 늦게 도달했음을 통지를 안 했다, 연착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 그러면 우리 조문이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요때 도달했지만 이 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계약을 성립시킨다 이 얘기죠. 그죠? 요게 이제 계속 읽어보시면 연착 통지를 해야 된다. 그러나 그 도달 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건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3항 보시면 정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 즉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계약이 성립이 되겠죠. 그죠? 정확하게 하셔야 돼. 우리 이번 조문 강의 취지는 조문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때 도달할 거였는데 이제 기간 후에 도달해버리면 갑은 연착 통지를 해줘야 된다. 연착 통지 안 하면 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봐서 계약이 성립이 돼버린다. 늦게 도달했지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봤던 2항 단서에 이제 지연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랬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 지연 통지는 뭐냐면 갑이 이렇게 청약을 하고 을이 승낙까지 발송했대요. 근데 아직까지 도달을 안 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러니까 이제 갑으로서는 승낙 기간이 지났는데 아직 도달을 안 했다 그러면 이 시점에 발빠르게 지연의 통지를 먼저 할 수도 있어요. 야, 네 청약이 너 승낙을 발송했다는데 아직 도달을 안 하고 있다. 지금 늦고 있다. 이런 지연 통지를 하면 그러면 나중에 연착 통지 의무는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둘 중에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승낙 기간 내에 갑이 기다리고 있는데 을이 승낙을 발송했다는데 아직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갑은
아직 도달하기니까 아직 이 의뢰 승낙의 스페셜 도달하기 전에 야, 네 승낙 발송한 게 아직 도달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지연의 통지를 하거나, 그죠? 지연의 통지를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이제 늦게 도달한 뒤에 야, 이제서야 도달했다, 연착했다, 늦게 도달했다, 요걸 통지하거나 둘 중 하나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갑이 연착 통지를 하거나 지연 통지를 하면 그때는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안 봐주죠. 그러면 이제 늦게 도달한 게 맞고, 그러면 이제 계약 성립 안 하는 거야.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죠? 맞죠, 그죠? 그래서 갑이 지연 통지를 하거나 연착 통지를 하면 그러면 계약 성립이 안 한다. 근데 갑이 지연 통지도 안 하고 연착 통지도 안 하고 둘 다 안 했다 그러면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하고,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봐서 계약이 성립이 된다 이 얘기죠, 그죠? 되셨죠? 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529조를 보시면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인데, 이거 이제 승낙 기간을 정해서 청약한 게 이제 528조라면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게 이제 529조인데, 이때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논리가 똑같이 적용되고 다만 이게 상당한 기간으로 바뀔 뿐이에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똑같죠, 그죠? 뭐만 달라요? 승낙 기간을 정해놨으면 그 기간, 정해놓지 않았으면 상당한 기간, 요것만 다릅니다. 적용되는 논리는 똑같아요. 되셨죠, 그죠? 자, 그래서 529조에, 그러니까 528조는 2항 3항이 있는데 529조는 2항 3항이 없잖아요. 그래서 529조 옆에다가 528조 2항 3항은 유추 경한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528조의 2항 3항을 529조에도 유추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승낙기간 정해놓지 않은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으로 바꿔가지고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으면 똑같이 이제 갑은 지연 통지나 연착 통지는 해줘야 되고, 안 하면 이제 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다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30조 연착된 승낙의 효력. 전 2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연착 통지나 지연 통지를 해가지고 결국 이제 이 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안 보고 결국 이때 도달한 게 되면 승낙만 남아있죠. 그죠? 청약이 없고 승낙만 남아있어서 계약 성립이 안 되는데 청약자 갑이 다시 여기에다 대고 또 승낙을 하면 이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봐서. 그죠? 그러면 갑이 다시 승낙한데 요걸 이제 가지고 이제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되셨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31조 보시면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식인데, 이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일반적인 의사표시는 도달주의 원칙이죠. 그래서 도달한 때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데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는 예외죠. 그래서 격지자 간의 계약 시기는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는 거죠. 발송한 때. 그래서 발신주의 예외를 취하고 있는 게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이건 이제 잘 암기를 하세요. 그죠? 나중에 이제 조문 볼 때 하나씩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발신주의 예외 하나 나왔다. 그죠? 여기 이제 격지자 간의 승낙.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을이 요때 승낙을 발송했는데 승낙 기간 내에 요때 도달했다 그러면 계약 성립 시점은 요 도달 시점이 아니라 발송 시점. 요때 이제 계약이 성립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계약 성립 시기는 이제 요 승낙의 발송 시다. 그죠? 승낙이 도달한 시점이 아니라 승낙의 발송 시에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요게 이제 발신주의 예외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노트 1쪽에 맨 위에 이제 도해를 하나 보시면,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모순되는 느낌을 받죠. 그죠? 528조하고 이제 531조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모순되는 느낌을 좀 받는데, 충돌되는 느낌을 좀 받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 531조 조금 전에 봤지만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점은 발송 시에 성립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이 531조만 보면 갑이 청약하고 을이 승낙을 발송하면 이 발송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다고 봐야 돼. 근데 나중에 이 발송한 게 제때 도달하면은 당연히 이제 이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지만 제때 도달을 못하고 이때 도달을 해버리면, 그죠? 이때 도달을 해버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 연착 통지나 이거 지연 통지 해버리면 계약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531조는 이 시점에 성립된다고 그래놓고, 그죠? 531조는 일단 도달 신경 안 쓰고 발송한 때 계약 성립한다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528조 보니까 기간 내에 못 들어오면 계약 성립 안 한다고 그러고, 이제 모순되는 게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판례나 이제 통설은 요거를 해제 조건설로 이제 해석을 하죠. 그죠? 거기 이제 노트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 해제 조건설은 아시다시피 일당 효과를 줍니다. 그러니까 531조에 따라 이렇게 일단 승낙이 발송된 때에 계약 성립 효과를 주고, 대신 요 승낙 발송된 게 나중에 기간 내에 도달을 못하면 해제 조건이 성취된 걸로 봐서 이제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던 걸로 보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조화롭게 해석을 한다. 이게 해제 조건설이다. 되셨죠? 그죠? 되셨고. 자, 우리 뭐 이제 좀 쉬운 부분은 좀 빨리빨리 이렇게 이제 갈게요. 그리고 이제 532조 보시면, 자, 532조는 요거 조문으로 가끔 나오죠.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인데,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한다 그랬죠. 그 사실이 있는데 동그라미 좀 쳐놓으세요. 그죠? 이걸 이제 가끔 이제 기출문제로 이제 안 때 성립한다. 틀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의사실현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안 때 성립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야. 그냥 그 사실이 있는 때 발생한다. 계약의 효력이.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예컨대 이제 뭐 책을 갖다가 이제 서점에서 보내주면, 내가 이 책을 살게라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따로 안 해도 이 책을 받자마자 거기다 자기 이름 쓴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런 걸 이제 이른바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 이름 쓸 때 그냥 바로 계약이 성립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취지다. 그죠?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533조 교차 청약은 뭐 이건 조문만 보시면 되죠.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이때는 결국 나중에 도달한 청약에 도달 시에 이제 계약이 성립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요건 이제 분명히 도달한 때 맞아요. 우리 531조는 발신주의 예외라 발송한 때 성립한다 그러지만 이 교차 청약의 경우는 하나가 청약이 아니고 둘 다, 그러니까 하나가 승낙이 아니고 둘 다 청약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도달한 때, 그죠?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성립한다. 결국 나중에 도달한 청약의 도달 시에 이제 계약이 성립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31조 아까 이제 그냥 지나갔는데 격지자라고 돼 있죠. 그죠? 이거는 격지자는 아시다시피 편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격지자의 반대말은 대화자입니다. 바로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럼 이제 뭐 발신이나 도달이나 동일 시점이 돼버려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가 이제 발신주의 예외인데 격지자는 편지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보내면 이제 하루 이틀 뒤에 도달하는. 예컨대 전화를 하고 있다. 서울에 있는 갑과 부산에 있는 을이 전화를 하고 있다. 대화자입니까? 격지자입니까? 대화자입니다. 그죠? 서울하고 부산에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대화자예요. 그죠? 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 531조는 격지자 간의 이제 계약 성립 시기가 발신주의 예외다. 그런 내용이고. 되셨고. 자, 그 다음 이제 534조 보시면 변경을 가한 승낙이다.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서 승낙한 때에는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뭐 1억 원에 판다고 그랬는데 야, 그러면 내가 8천만 원에 살게 이러면 계약 성립 안 되죠. 그죠? 이게 이제 이른바 변경을 가한 승낙이다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면 변경을 가한 승낙의 경우에도 계약이 당장 성립되는 게 아니라 그 청약을 거절한 것이고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청약자가 그 8천만 원의 승낙에 대해서 다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만 계약이 성립되겠죠. 그죠? 잘 아시는 바고. 그 다음에 이제 보충자료 이제 534조에 이제 판례 하나 딸려 있는데 이때 이제 조문은 그냥 이제 청약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돼 있는데 우리 판례는 더 나아가서 이 청약도 실효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534조 보시면 534조, 그러니까 보충자료의 534조 밑에 있는 판례 보시면 밑줄 따라오세요. 매수인이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서 승낙한 때는 534조의 규정에 비추어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이건 이제 534조 내용인데 뒤에 그로 인하여 종전의 매도인의 청약은 실효된다. 그래서 청약 실효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535조 가보시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이제 매우 중요한 조문이 될 것도, 그죠? 그래서 535조 읽어보시면 1항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때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른바 신뢰이익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우리 민법상 신뢰이익 배상의 가장 대표적인 조문이 요 535조입니다. 그죠?
그리고 1항에 목적이 불능한 계약 그런데 이 불능은 동그라미 쳐놓고 당연히 원시적 객관적 불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후발적 불능은 여기 포함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원시적 객관적 불능이어서 계약이 무효가 될 때, 원시적 객관적 불능으로 계약이 무효가 될 때 이 535조 1항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의 불능에 동그라미 쳐놓고 원시적 객관적 불능 이렇게 써놓으시고 계약 무효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죠? 그러면 계약이 이제 원시적으로 객관적으로 불능이 돼서 계약이 무효가 됐는데 상대방은 이거 계약 체결했으니까 유효하겠지라고 믿고서 이제 신뢰를 가지게 되잖아요. 근데 신뢰가 이제 손해를 받게 되잖아요. 그걸 이제 배상을 해주는 게 요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단서. 이게 이제 신뢰익 배상이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행이 넘지 못하죠. 그래서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해서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그죠? 이렇게 써 있고. 자, 그 다음에 요 535조 1항에 이제 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이 이제 요것도 매우 중요하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X 아파트를 판 거예요. 그죠? 매매다. 이제 을은 생전 처음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생전 처음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 자, 그러면 드디어 내가 내 인생에서 이제 최초로 내 집 마련했다. 이제 뭐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신뢰 이익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갑소유의 X 아파트는 매매 계약 체결 전부터 이미 멸실이 돼 있던 거야. 그죠? 이게 그러니까 후발적 불능이면 이제 무효가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원시적 불능이어야 되니까 매매 계약 체결 전부터 이제 멸실이 돼 있었는데 그걸 갑이 판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을은 내 생에 최초로 내 집 마련했다 신뢰익을 갖게 되는데 결국 이거 이제 손해가 생기잖아요. 요때 이 을이 갑을 상대로 535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게 이제 535조의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인데 이걸 물으려면 일단 갑은 요 X 아파트가 이미 매매 전에 멸실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고 있었어야 돼요. 그죠? 요게 요건이에요. 요 요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이 매도인 갑은, 그러니까 매도인 갑이 이 매매 계약 체결 전에 아파트가 멸실된 사실을 전혀 몰라. 선의인도 무과실이다. 갑이 선의인도 무과실이다. 535조 책임 안 집니다. 그죠? 되셨죠? 요게 이제 1항에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그랬잖아요. 그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계약 체결 전부터 아파트가 멸실됐다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만 요 신뢰익 배상 책임집니다. 선의 무과실은 책임 안 져요. 그죠? 다시. 자, 그 다음에 2항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2항 보시면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엔 적용하지 아니한다 돼 있죠. 그죠? 이번엔 누구에게? 을에게. 자, 을이 갑에게 청구하는 게 이 신뢰익 배상인데 을도 이미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 X아파트가 멸실되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 또는 알 수 있었다. 이거 신뢰익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 배상시켜줄, 이 사람 보호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정리할게요. 을이 갑에게 535조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일단 원시적 객관적 불능으로 매매계약이 무효여야 하고 그 다음에 요 갑은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고 반대로 을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을이 선의 앤드 무과실일 때만 요 책임 물을 수 있고 그죠? 정확하게 이제 정리하세요. 그죠? 그래서 갑에게도 요 요건 있고 을에게도 요 요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535조 2항은 옆에다가 135조 2항 이렇게 또 써놓으세요. 135조 2항 이거는 두 개를 같이 정리하세요. 135조 2항도 같이 정리하세요. 자, 그래서 135조 2항 가보시면 우리 이제 실전 전문 강의니까 막 앞뒤로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135조 2항 보시면 이게 이제 무권 대리 책임이에요. 135조 이제 무권 대리 책임 아시다시피 을이 이제 무권 대리를 이렇게 뭐 부동산 매매 같은 거 했을 때 아시다시피 병이 을에 대해서 이번엔 135조에 따라서 무권 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요 상대방 병이 이 무권 대리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이때도 이제 135조 책임 못 물어요. 그게 2항이에요.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135조 2항 보시면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즉 무권 대리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 그러니까 무권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죠. 이때는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35조 책임 못 묻는다. 되셨죠? 그래서 요거 이제 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특히 이제 손해배상 청구 얘기인데 이거 지금 이것도 손해배상이잖아요. 그죠?
이 손해배상 청구의 우리 민법상 가장 중요한 법률 원인은 채무불이행하고 불법행위. 자, 채무불이행하고 불법행위가 손해배상 청구권의 가장 이제 기본적인 대표적인 이제 발생 원인인데, 이때는 채권자의 악이나 과실 유무 따지지 않아요. 그죠? 근데 지금 보는 135조 2항하고 535조 2항 요 두 개 조문은 지금 채권자의 악이나 과실 여부를 따지고 있잖아요. 이해가시죠? 그죠? 요거 잘 비교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135조 2항이나 535조 2항의 경우에는 요 손해배상 청구권자인 채권자 을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이거 못 묻는다고요. 그죠? 근데 비교해서 갑이 을에게 채무불이행을 했다. 또는 갑이 을에게 불법행위를 했다. 그러면 이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거나 상관없이 갑에게 채무불이행 책임 물을 수 있고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어요. 그죠? 채권자의 악의 과실 여부 안 따져요, 이거는. 다만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다 그러면 무슨 문제로 들어갑니까? 이때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서 채권자의 과실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과실상계 문제가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긴 있는데 과실상계 당할 뿐이죠. 이해가시죠? 그죠? 이런 게 이제 전체적으로 잘 연결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채무불이행 불법행위의 경우는 채권자의 악이나 과실 여부 따지지 않고 일단 손해배상 청구권 생기고 다만 과실상계 사유가 될 뿐이다. 그런데 135조 2항, 535조 2항의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악의 또는 과실이다 아예 못 묻습니다. 그죠? 고래도 요거 이제 정리를 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535조 2항하고 135조 2항하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135조 2항하고 535조 2항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뭐 하나 또 추가시켜야 돼요? 담보책임. 특히 이제 매도인의 담보책임 생각해 보시면 이것도 이제 오늘 조금 이따가 보게 될 것 같은데, 이 매도인의 담보책임도 담보책임의 채권자는 이제 매수인이에요. 그죠? 매수인은 기껏 돈을 줬는데 매도인이 그에 합당한 가치의 물건을 못 주니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이제 청구하는 게 담보책임인데 결국 매수인이 채권자죠. 이 담보책임에도 이제 손해배상 들어있죠. 그죠? 이 담보책임 손해배상 청구도 매수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까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죠? 물론 이 담보책임은 매우 복잡해요. 그냥 알았기만 하면 되기도 하고, 뭐 알았거나 과실이 있었냐 따지기도 하고, 뭐 이제 선악 불문인 경우도 있고, 무지하게 다양한 유형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경우에도 채권자인 매수인의 악의 과실 여부 따진다 안 따진다? 따진다. 그죠? 어떻게 따지는지는 조금 이따 자세히 볼게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그래서 이 담보책임하고 이제 채무불이행하고 이거 맨날 비교되잖아요. 그래서 채무불이행은 채권자의 과실 유무 안 따져요. 악의 과실 유무 안 따지는데, 담보책임은 채권자의 매수인이 악이냐, 악이면은 뭐 해제는 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 못 한다면 이런 얘기 줄줄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그죠? 되셨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채무불이행하고 담보책임 얘기는 조금 이따 나중에 또 할게요. 채무불이행하고 담보책임 얘기는 조금 이따 자세히 할 거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제 535조 2항까지 봤어요.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의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돼 있고, 그 다음에 535조도 판례가 이제 중요한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이제 보충 자료 판례 보시면, 자, 처음부터 이제 결론부터 정리하고 들어가면 우리 판례는 535조의 유추 적용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안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딱 535조의 원시적 객관적 불능 요건 갖춘 경우에만 요 535조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인정해주고, 나머지 경우는 유추 적용해주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학설들은 이제 유추 적용하자고 그러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래서 판례 1번부터 보시면, 535조 판례 1번. 계약 체결 후에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뭐예요? 후발적 불능. 이때는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재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러나 뒤에 계약 당시에 이미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했다? 후발적 불능이죠. 원시적 불능이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채권자가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535조의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추궁하는 등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기본이잖아요. 기본. 그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최신 판례예요. 그죠? 비교적 최신 판례 2017년 판례인데,
이제는 뭐 2022년이 됐으니까 뭐 이제 5년 지났으니까 뭐 최신 판례라고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판례 1번에 꺽쇠 1번에 정확히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예.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무효니까 채무불이행 같은 거 못 묻고 535조의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만 물을 수 있다. 그런데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채무불이행 책임 물을 수 있다. 물론 채무자에게 규칙사유 있어야겠지만, 그죠? 되셨죠, 그죠? 됐고. 그다음 이제 그래서 이제 꺽쇠 2번 내려가 보시면. 꺽쇠 2번이 아니라 이제 꺽쇠 1번의 다섯째 줄 보시면. 이때 우리 불능이라고 하는데 채무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사회 경험상 경험칙이나 거래관념을 비춰볼 때 채권자가 채무이행에 실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불능 여부는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이는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가 요 표현도 나올 수 있어요. 법률로 금지돼서 행위의 실현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법률상 불능도 불능이다. 그런 얘기죠. 법률상 불능도 불능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꺽쇠 2번이죠. 그래서 1필지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 계약이 체결됐으나, 그러니까 토지의 일부만 판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의 이 부분의 면적이 건축법에 의해서 분할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면 일부만 팔았으면 쪼개가지고 분할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분할이 불가능하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대. 그럼 이제 불능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다음 밑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의무는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된다. 되셨다. 그죠? 이런 판례 있다. 그래서 이제 판례 1번은 원시적 불능이면 535조, 후발적 불능이면 채무불이행 이렇게 간다. 그죠? 기본이지, 기본. 그죠? 그다음 이제 판례 2번 가보시면, 자, 이제 유추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자, 판례 2번의 로마자 1번 너무 중요한 판례.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불합치가 키워드, 불합치. 자, 우리 535조는 제가 이제 계속 우리 기본적으로 이런 건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 법률행위 민법 총칙할 때, 법률행위에 성립요건이 있고, 우리 효력요건이 있어요. 성립요건 불충족이다 그러면 아예 계약이 불성립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효력요건이 불충족됐다 그러면 계약이 성립은 했는데 이게 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죠? 이렇게 이제 딱 구별이 되죠. 그죠? 그래서 성립요건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예요. 그죠? 그래서 예컨대 당사자 간에 의사표시가 없다. 법률행위 성립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불성립해서. 그다음에 계약 효력요건이다. 효력요건은 대표적으로 이제 뭐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런 거 다 있었는데 예컨대 한 당사자가 미성년자다. 그럼 이제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그죠? 지금 나온 판례는 계약이 불성립했다. 그래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불합치해서 계약이 불성립했다. 이때 과연 그러니까 보세요. 이때도 불성립한 경우에도 아까처럼 실내이익 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각각 우리 기껏 이제 계약을 체결한다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을은 뭐 계약의 성립을 믿고 내가 드디어 집을 마련했구나, 실내 이렇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계약이 불성립이래요. 그럼 이제 을이 또 갑에게 이제 그러면 535조 책임 물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문제가 있죠. 왜? 이거는 다르니까. 우리 535조는 조금 전에 제가 강조했듯이 원시적 객관적 불능으로 계약이 성립은 했는데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게 적용되는 게 이제 535조예요. 근데 지금 판례가 분명히 사안이 뭐라고요? 의사표시 불합치로 계약이 불성립했다 그랬죠. 그럼 535조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이런 판례는 기본이 잘 돼 있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민법 총칙의 성립요건하고 효력요건이 분명히 구별이 돼 있다. 이걸 잘 아셔야지 이런 걸 이제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보시면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다 불성립이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아무리 실내이익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는 변론을 하더라도 아래 밑줄 민법 535조를 유추 적용해서 계약 체결상 과실 외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다. 535조 책임은 못 묻습니다. 대신 뭐는 가능해요? 부당이득 반환이나 뭐 불법행위나 이런 건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건 가능할지언정 변론으로 하고 535조 책임은 인정을 안 해준다. 되셨죠? 이게 이제 우리 판례 태도다. 그래서 이제 로마자 1번 이제 불합치 불성립 경우였어요. 그 다음에 로마자 2번 보시면 자,
판례 2번의 로마자 2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른바 교섭 단계에서의 부당 파기 문제예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어느 일방이 교섭 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고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했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해서 손을 입혔다면 다음 줄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그랬죠. 그죠? 이게 이제 단순히 불법행위라고 이제 돼 있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갑이 회사고 을이 이제 그 직업을 구하는 구직자예요. 그래서 열심히 면접을 와서 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여러분 합격 통지 받았다고 해서 이 회사원이 된 거예요? 아니죠. 아직 고용계약이 체결이 안 됐어요. 그죠? 고용계약 체결 전이에요. 근데 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을은 갑 회사에 취직하겠구나 그러고 더 이상의 구직 활동을 포기합니다. 그죠? 안 하잖아요. 합격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갑이 너 합격했지만 내가 채용을 못하겠다 이러고 채용을 못하겠다. 그래서 황당하죠. 합격한 줄 알고 이제 다른 구직 활동 안 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을은 쉽게 얘기해서 합격했음을 믿고 고용계약이 체결될 것을 믿고 신뢰이익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여기다가 이제 채용 안 한다 그러면 고용계약 체결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냐면 학설은 다수설은 이때도 535조 유추 적용하자 얘기예요. 왜? 아이고 신뢰익 배수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뢰익 손해 배상의 가장 대표적인 조문이 535조니까 이때도 535조 유추 적용해가지고 이거 해결해 주자 이러는 거예요. 그죠? 근데 판례는 제가 그랬죠. 이때도 보시면 계약 체결됐어요? 체결 안 됐어요? 지금 계약 체결 전이에요. 안 됐다. 그래서 지금 표현이 뭐예요? 교섭 단계에서 부당파. 이거 이제 따로 쟁점으로 정리해도 돼요.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그죠? 교섭 단계에, 그러니까 서로 교섭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이때 이제 일방이 이렇게 교섭 단계에서 부당 파기를 하면 신뢰익 손해 생기는데, 이때도 우리 판례는 계약이 성립됐는데 원시적 객관적 불능으로 무효가 된 경우는 아니잖아요. 535조에 들어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학설은 535조 유추하자고 그러는데 우리 판례는 이거 유추 안 한단 말이에요. 뭘로 가요? 불법행위. 우리 판례는 일관돼요. 그죠? 요게 요 판례.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요 교섭 단계 부당 파기 문제에서도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계약이 성립 안 됐으니까. 그죠? 보다 계약 성립 안 됐을 때도 물을 수 있는 불법행위 책임이나 물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 태도는 일관적이에요. 그죠? 계약이 불합치로 불성립 경우에도 535조 적용 안 해주고 계약 교섭 단계 부당 파기 문제에서도 535조 적용 안 해주고 전부 다 부당이 되면 불법행위 쪽으로 가라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로마자 2번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예, 되셨죠? 이게 요 안에 이런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자 2번 그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앞에 535조 책임은 못 묻고 그냥 불법행위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3번도 매우 중요하죠. 그죠? 이것도 이제 또 이번엔 차고 취소. 사례를 비슷하게 또 만들어 보면, 그죠? 그래서 갑이 이제 을을 또 채용을 했어요. 고용계약 체결했어요. 이번에 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그죠? 고용계약이 체결이 됐는데, 갑이 그러는 거야. 을을 보고, 야, 미안하다. 내가 착오로 너를 잘못 채용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착오로 취소한다. 그리고 이제 을이 또 황당한 거예요. 신뢰익 생기죠. 맞잖아요. 그죠? 계약까지 체결됐으면 당연히 회사에 다니고 돈 받고 월급 받고 다닐 줄 알았는데 미안하다 착오로 취소한대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을이 갑에게 이제 나 신뢰익 손해봤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한다. 이때 또 우리 판례 우리 학설은 또 야 이것도 신뢰익 배상이니까 535조 유추하자. 근데 판례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판례를 535조 유추용 안 해줍니다. 안 해. 왜? 이거는 취소잖아요. 우리 아까 535조는 뭐라고 그랬어요? 원시적 객관적 불능 무효일 때 판례가.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이제 일관된 판례 태도를 아시겠죠? 그죠? 우리 판례는 원시적 객관적 불능 무효일 때만 이제 535조 적용해주고 나머지는 유추 적용 안 해준단 말이에요. 일관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을이 억울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을이 뭘 또 주장하냐면 이제 불법행위다. 근데 요거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때는 불법행위도 인정을 안 했습니다.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거 매우 중요하잖아요.
요 조금 전에 봤던 계약 교섭 단계 부당 파기 문제에서는 불법 행위는 인정을 해줬는데 착오 취소의 경우는 불법 행위도 인정을 안 해줍니다. 왜? 우리 맨날 나오는 논리가 뭐예요? 착오 취소는 우리 민법 109조가 인정을 해주는 거고 답이 109조에 따라서 적법하게 착오를 취소하면 이건 뭐가 없다? 위법성이 없다. 아이고 조문에 착오를 인정해서 착오 취소했는데 이거 불법 행위라고는 안 된다. 그게 이제 우리 판례 태도다. 그래서 이 착오 취소 사례에서는 535조도 안 되고 불법 행위도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로마자 3번 보시면 셋째 줄 밑줄 따라하시면 민법 109조에서 중과실이 없는 착오 금지를 착오를 일어난 의사표시 취소로 허용하고 있는 상 전문 건조 공제조합이 과실로 인해서 착오에 빠져 계약 보증서를 발급한 것이나 착오를 이유로 보증계약 취소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없다. 되셨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일단 535조 책임은 오로지 원시적 객관적 불능일 때만 인정을 해준다. 그죠? 나머지 경우에 유추 적용 안 해준다.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문제를 잘 풀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출제자가 이제 내는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고. 그럼 이제 535조 중요한 거 다 봤고. 그 다음에 제2관, 조문집 제2관 계약의 효력 가시면 우리 쌍무계약의 효력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536조 동시행완벽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1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뭐 기본적으로 잘 아시죠? 동시행완벽권. 근데 단서.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이거 이제 밑줄 쳐놓으시고 자기 채무가 선의 의무다. 이렇게 이제 써놓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내 채무는 변제기에 도래했는데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다. 그런 얘기니까 내가 선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럴 때는 이제 당연히 이제 동시행완벽권이 없잖아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죠? 자, 일단 이제 2항 보시면 당사자 1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해야 될 경우에도 그 선의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는 전항 본문과 같다. 옆에다가 불안의 항변권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죠. 불안의 항변권. 내가 선의 의무를 부담하는 건 맞는데 먼저 줘도 나중에 저 상대방이 이행해줄 여지가 없다. 그래 보이면 이제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2항이죠. 그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쌍무계약에서는 동시행 항변권이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상대방이 이행 제공하기 전에는 자기 채무 이행 거절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항변권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먼저 이행을 해줘야 되는데, 그죠?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래도 항변권이 생기는 예외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지금 봤던 조문에 봤던 불안의 항변권. 그죠? 그래서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도 불안하면 항변할 수 있든가 요거 예외 하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외가 우리 보충 자료 이제 536조 밑에 있는 판례를 보시면 이거 잘 아시는 판례들입니다. 우리 특히 이제 부동산 매매 계약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계약금, 대금을 이제 중도금, 그 다음에 뭐 잔금 이렇게 이제 쪼개서 주죠. 그죠? 요것도 이제 요거는 이제 노트 1쪽에 두 번째 도에 있어요. 노트 보시면서 보셔도 돼요. 근데 이제 주로 잔금하고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교부하고, 그죠? 주로 이제 동시행관계 묶어놓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중도금 지급 의무는 선행 의무가 되죠. 그러니까 중도금 지급 의무는 선행 의무니까 중도금 지급 날짜가 지나도록 이행을 안 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행지체 빠지죠. 그죠? 그런데 이 시점이 지나가지고 결국 이 시점이 지나도록 서로 아무도 이행을 안 하고 있다. 이 잔금 지급기일이 도래할 때까지 서로 아무런 이행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시점 이후 요게 이제 문제죠. 그죠? 요 시점이야. 그래서 우리 판례가 뭐라 그러냐? 잔금하고 뭐 소유권 이전은 원래부터 이제 동시행관계 있었고, 그죠? 근데 이제 요게 중요한 게 중도금인데 중도금은 원래 선이행 의무였다가, 그죠? 이때까지는 선이행 의무였는데 요 시점이 지나도록 서로 또 아무도 이행을 안 하고 있으면 이때부터는 뭐에 들어간다? 동시행관계 들어간다. 그래서 결국 요 원래는 잔금만 동시행관계 있었는데 요 시점까지 지나버리면 여기다가 이제 중도금도 이제 동시행관계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중도금도 동시행관계니까 이때부터 이행지체 책임 져요, 안 지죠? 안 지죠, 그죠?
그럼 어디까지만 결국 이행지체 책임져요? 그래서 중도금에 대한 이행지체 책임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진다. 이거 판례잖아요. 여기까지만 이제 지연손해금 부담. 그래서 정리하면 중도금은 원래 선의의 의무였는데 서로 이행을 안 한 상태에서 잔금 지급기일까지 도과해버리면 이때부터는 이제 중도금도 동시관계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이제 예외죠, 그죠? 그래서 원래 선의의 의무였지만 동시관계에 들어가는 요 예외 두 번째, 그죠? 그래서 선의의 의무였지만 항변권 가지는 게 두 가지 예외, 불안의 항변권하고 요 사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요때부터는 동시관계에 들어가는 게 중도금인데 요것도. 그래서 요 시점부터 요 시점까지 이행지체로 된 지연손해금 생겼잖아요. 요것도 우리 판례는 요 소유권 이전하고 이제 동시관계에 들어간다는 게. 그래서 이 시점이 지나면 원래부터 동시관계였던 잔금하고 원래는 선의의 의무였지만 이제 동시관계로 들어가는 중도금하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생긴 지연손해금까지 요 세 가지가 전부 다 소유권 이전 의무와 중도금 동시관계 들어간다. 그죠? 판례죠. 그래서 판례 읽어보시면. 자, 판례 1번. 매수인이 선의의 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해서 그때까지 중도금과 잔대금이 지급되지 않냐고 잔대금과 동시관계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특히 서류도 제공된 바 없이 아무도 이행 안 하고 기일이 도과했다면, 그죠?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 지급과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특히 서류 제공은 동시관계에 있다. 중도금은 원래는 선의의 의무였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동시관계 들어갔다. 그래서 그 뒤에는 그때부터는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 데 대한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2%는 이행지체 책임을 안 진다. 그러니까 이행지체 책임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진다. 그래서 로마자 2번 보시면 매수인의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대금 지급일까지, 요 중도금 지급일부터 잔대금 지급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그죠? 지연손해금과 그 다음에 마지막 잔대금, 요 지급채무, 요 세 가지 채무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득기 의무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관계 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세 가지가 전부 다 이제 소유권 이전과 동시관계 있다. 잘 아시죠? 되셨죠? 되셨고. 자, 그러면 이제 동시관계 요 정도 보시고, 여러분 동시환변권은 이거 말고도 무수히 많은 판례가 있는 걸 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조문 강의니까 이렇게 조문과 이제 직결되는 판례만 이제 설명드렸고, 나머지 판례는 이제 나중에 정리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536조 받고, 이제 넘어가서 이제 537조 보시죠. 자, 537조부터 이제 보실 때, 이 537조와 538조는 이제 이른바 위험부담인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아까 이제 이렇게 갈렸잖아요. 그래서 원시적 불능으로 이제 무효가 되면 아까 봤듯이 이제 535조 계약 체결성 과실 책임으로 물어갈 수밖에 없다. 그죠? 근데 이제 후발적 불능이면, 기본적으로 이제 채무 불이행이 될 수, 요거 이제 미리. 후발적 불능이면 어떻게 해결되나? 귀책 사유가 있으면 이제 채무 불이행. 귀책 사유가 없으면 이제 위험부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537조 8조 봐야 되니까 이제 요걸 좀 공부를 해보겠죠. 그죠?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후발적 불능이다 그러면 이제 위험부담 문제로 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위험부담 문제로 갔을 때 이제 537조와 538조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537조가 이제 채무자 부담 원칙이고, 이때 이제 538조가 채권자에게 위험이 이전되는 사항이고. 자, 이걸 또 정리를 해보면, 그죠? 대표적인 게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참외 매매 사례, 뭐 참외나 막걸리 사례 기억나시죠? 그래서 참외나 막걸리나 전부 다 종류물이다, 그죠? 그래서 종류물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특정 전에는 조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례가 두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갑이 을과 요 참외, 그러니까 참외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참외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우리 종류채무는 지참채무 원칙이니까 을의 주소지에 갖다 줘야죠. 그죠? 현실 제공해야 되는데, 자, 갑이 을의 주소지로 가던 중 참외가 멸실이 됐다. 가고 있는데 멸실이 됐다. 그럼 이제 멸실이 됐으니까 불능이 됐죠?
불능인데 이제 계약 체결 이후에 불능이 됐으니까 후발적 불능이죠. 그죠? 이럴 때, 주소지동 가산점 중 멸실됐다. 그때는 이때 조달 의무 부담하죠. 그죠? 쉽게 얘기해서, 갑은 새로운 참외를 구해다가 다시 갖다 줘야 됩니다. 왜? 아직 특정이 안 됐다 이거죠. 종료물이 아직 특정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종료물이 아직 특정이 안 되면 조달 의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의 주소지에 가서 현실 제공해야 비로소 특정이 되는데 아직 특정 전에 이제 가던 중 멸실이 됐으니까 여전히 조달 의무 부담하고 갑은 새로운 참외를 구해다가 을에게 줘야 된다. 그죠? 그리고 이때는 이제 사안 해결은 간단해요. 갑은 새로운 참외 구해다가 을에게 주고 매매대금 받으면 돼요. 그죠? 자, 주소지로 갔습니다. 주소지에 도착했는데 을이 안 나타나요. 그죠? 이른바 수령지체. 도달했는데 을이 안 받아서 돌아오던 중이죠. 그죠? 을이 안 받아서 돌아오던 중에 멸실이 됐다. 자, 요때는 조달 의무 있습니까? 안 집니까? 안 되죠. 그죠? 이게 이제 사례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 이때는 더 이상 갑이 참외를 구해다 을에게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을에게 현실 제공된 순간 이미 특정이 돼버렸고 특정물이 됐기 때문에 특정물 멸실되면 더 이상 조달 의무 없어지는 거예요. 조달 의무 없어. 자, 근데 이제 돌아오던 중에 멸실됐는데 요때 이 멸실된데 채무자 갑의 귀책 사유가 없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수령지체 중에 을의 수령지체 중에 갑의 귀책 사유 없이 참외가 멸실됐다 그러면 요때는 이제 대가의 위험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러분, 이건 이제 용어인데, 용어. 그죠? 우리 물건의 위험이라는 말하고, 대가의 위험이라는 말 잘 아시죠? 그죠? 그래서 물건의 위험은 특정을 전후로, 특정 전에는 물건의 위험이 갑에게 있었는데, 특정 이후에는 물건의 위험이 을에게 이전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물건의 위험은 참외를 받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그죠? 참외를 받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주소지로 가던 중 멸실되면 갑은 참외를 구해서라도 줘야 되기 때문에 물건의 위험을 갑이 부담한다고 말할 수 있고 수령지체 때문에 돌아오던 중 멸실된 경우에는 갑은 더 이상 참외를 안 줘도 되니까 물건의 위험은 이제 을에게 이전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이제 물건의 위험 얘기고. 그래서 특정 전후로 특정 전에는 이제 매도인에게 있고 특정 후에는 매수인에게 있고. 그런데 이제 대가 위험은 뭐예요? 대가 위험은 물건의 위험이 이제 을에게 이전된 이후에, 그죠? 이제는, 이게 로마자 2번을 로마자 2번 사례에서 갑은 이제는 참외를 안 줘도 되는데 참외를 안 주고 을로부터 대가를 받을 수 있냐. 요게 이제 대가. 요게 이제 위험 부담 문제다. 그래서 이제 537조가 규정하는 내용이 뭐예요? 갑이 더 이상 참외를 안 줘도 되니까 뭐도 받지 마라, 대가도 받지 마라, 대금도 받지 마라. 이게 이제 채무자 부담 원칙이다. 그래서 물건 안 줘도 되니까 대금도 받지 마라. 채무자 부담 원칙 537조. 그런데 이 사례처럼 을의 수령지체 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이거 537조 적용하면 억울하겠죠? 그때는 이제 내려가서 538조가 적용돼갖고 채권자에게 대가의 위험이 이전돼서 538조가 적용되면 어떻게 돼요? 갑은 참외는 안 줘도 되지만 참외 대금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537조 8조 일지 읽어보시죠. 자, 537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원칙이다.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죠? 대가 받지 못한다. 물건을 안 줘도 되니까 대가도 받지 마라. 주지 말고 받지도 마라. 그죠? 요게 537조. 자, 그런데 538조가 보시면 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자, 첫 번째 채권자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다. 이 참외가 멸실된 게 그냥 을의 귀책 사유로 을이 이제 멸실을 시켜버렸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죠? 참외는 더 이상 안 줘도 되고 대가는 받을 수 있어야겠죠, 그죠? 그다음에 얻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물건은 안 줘도 되지만 대금 받을 수 있다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채권자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도 같다. 채권자에게 위험이 이전되기 때문에 물건을 안 줘도 대금은 받을 수 있다. 뭐 전항 이거는 이제 뭐 많이 안 중요한 부조문이고 그래서 이것만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으면 이거는 이제 받은 이익은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된다 되셨고 이건 이제 구체적 예가 없어가지고 뭐 그냥 이런 조문이 있다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안 중요한 조문 되셨죠? 이게 이제 위험 부담 문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문은 다 설명드렸고 537조 판례를 보시면, 그래서 판례집에 이제 537조 판례를 보시면, 자,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제 537조가 적용되면 서로 안 주고 안 받아야 돼요. 그죠? 537조에도 판례가 하나 딸려있고 538조에도 판례가 하나 딸려있는데, 일단 537조의 판례 보시면, 갑과 을 사이에 후발적 불능이고 이제 위험부담 상황이에요. 그러면 갑도 참여 안 줘도 되고 을로부터 대금도 못 받아요. 그러면 서로 안 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서로 안 주면 되는데 이미 이행한 게 있다. 이미 이행한 부분이 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되죠. 뭐야? 부당이득 반환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서로 안 주, 그러니까 이게 537조 상황이에요, 이거는. 537조 상황일 때 서로 안 주고 안 받으면 되는데 뭔가 준 게 있다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이 생기죠. 그죠? 여기 이제 판례다. 그래서 이제 판례 537조 밑에 판례 보시면 1번. 민법 537조는 채무자 위험부담죄를 채택하고 있고 다음 줄 채무자는 급부 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한다. 안 주고 이제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죠. 그죠? 이러면 셋째 줄 쌍방급부가 없었던 경우에는 그냥 계약관계 소멸시키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이미 이행한 급부가 있으면 그때는 이제 부당이득 반환이 생기죠. 그래서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니까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이제 꺽쇠 2번에 예컨대 X 물건을 갖다 인도를 해줘가지고 얘가 이제 사용 수익 같다 그러면 사용이익이 생기잖아요. 그죠? 우리 판례는 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 사용이익 반환 의무도 있다. 요거까지 이제 기억해 놓으세요. 되셨죠? 이제 꺽쇠 2번 보시면 매매 목적물이 경매 절차에서 매각됨으로 당사자 쌍방의 규칙사유 없이 이행불능에 이르러 매매계약이 종료된 사안에서 위험부담 법리에 따라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뭐 계약금 받은 거 있으면 당연히 돌려줘야 돼. 반환해야 되고, 그죠? 부당이득 반환이 뭐 있다 그랬잖아요. 안 주고 안 받아야 되는데 준 게 있으니까, 그죠? 반환해야 되고, 매수인은 목적물을 점유사용으로 취득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까지 반환 의무가 있다. 되셨죠? 그래서 이 물건 반환해 주는 건 당연히 반환해야 되고 사용이익까지 반환 의무가 있다. 요거 이제 중요한 거예요. 되셨죠? 이렇게 537조 상황에서는 서로 간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 생긴다. 됐고. 자, 그 다음 이제 538조의 판례에 가보시면 538조 판례 1번은 요 채권자 위험부담주의가 가장 많이 적용된 게 요 근로계. 그래서 이제 판례 꺽쇠 1번 보시면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 처분이다. 그러니까 피용자는 가서 일을 하고 싶었는데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하니까 가서 일을 못했단 말이죠. 그죠? 물건을 못 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이게 바로 채권자 귀책 사유로 가서 일을 못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둘째 줄 근로자가 그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결국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일한 것이니 근로자는 538조 1항에 따라서 대가의 위험이 이전이 됐기 때문에 일은 안 해줬지만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538조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인 거예요. 그죠? 채권자 귀책 사유로 일을 못했으니까, 그죠? 돈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됐고. 자, 그다음 이제 538조의 판례 2번은 이제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제가 이제 좀 자세히 정리는 하는데 일단 조금 전에 이제 537조 사례는 노트 1쪽의 세 번째 도에 제가 그려놨고요. 이제 지금은 노트 1쪽의 맨 밑에 있는 도에를 보시면. 이제 538조 밑에도 이제 판례 하나가 딸려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이행 제공에 대해서 정확히 원래는 이제 가장 원칙은 이제 현실 제공이죠. 주소지에 갖다 줘야 됩니다. 근데 상대방이 미리 이제 수령받기를 거절하거나 그럴 때는 굳이 갖다 줄 필요가 없죠. 그죠? 이럴 때는 구두 제공만 합니다. 준비하고 가져라고 최고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칙, 이게 예외. 그죠? 근데 이제 세 번째. 우리 판례가 얘기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이게 이제 이른바 영구적 불수령 사례인데 채권자가 받지 않겠다는 의사가 확고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판례가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야, 채권자가 받지 않겠다는 의사가 확고한데 구두 제공은 뭐하러 하냐 이제. 그럼 구두 제공조차 불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3단계로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서 제일 원칙 현실 제공해야 되는데 예외적인 경우에 구두 제공만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너무 이제 받지 않는 의사가 확고하면 이른바 영구적 불수령 사례라고 해서 이때는 구두 제공조차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제 노트에 적혀 있죠. 그래서 1단계 현실 제공, 2단계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는 이제 구두 제공만 하면 된다. 그죠? 준비해 놓고 찾아가라 그러면 된다. 근데 이제 3단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은 의사가 확고하다. 이른바 채권자의 영구적 불수령 사례다. 그러면 구두 제공조차 필요 없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우리 판례가
요 의미에 대해서 이제 구두 제공조차 불필요하다는 의미에 대해서 이제 판례가 얘기를 하고 있대. 이게 뭐냐면 갑이 을에게 X를 갖다 줘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을이 영구적 불수령 의사 표시를 했어요. 그죠? 그럼 갑은 구두 제공조차 불필요하죠. 을이 영구적 불수령 의사를 밝혔으면, 예, 받지 않는 의사가 확고하다 그러면 갑은 이렇게 구두 제공조차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X 구두 제공조차 안 해도 돼요. 그죠? 근데 이 구두 제공조차 불필요하다 했을 때 이 효과가 소극적 효과가 있고 적극적 효과가 있습니다. 이 소극적 효과는 뭐냐? 지체 책임을 면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이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소극적 효과는 인정이 돼요. 그래서 갑은, 여러분 원래 변제기가 되면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변제기가. 근데 변제기가 됐는데도 갑이 X를 제공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데 왜 안 하고 있냐 봤더니 을이 영구적 불수령 의사를 밝히니까 그래서 구두 제공조차 안 한 거예요. 지체 빠져 안 빠져? 안 빠지죠. 그죠? 요거 바로 이거. 구두 제공조차 불필요하니까 이제 아무리 얘가 구두 제공조차 안 하고 있어도 이행지체 책임을 안 진다. 이 효과는 인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적극적. 이럴 때 과연 그러면 갑이 구두 제공조차 안 했는데 구두 제공조차 안 하고 있는데 과연 이 효과를 줬어. 이게 이제 적극적 효과. 538조의 효과. 자, 538조는 원래 위험 부담을 채무자가 부담하는 거를 채권자에게 위험을 이전시키는 적극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려면 지금 이제 요건이 수령지체잖아요. 을이 수령지체, 그러니까 우리 538조 대가 위험이 이전되는 게 수령지체 중에 과실 없이 멸시되면 그러면 이제 538조에서 대가 위험이 이전이 되는데, 그죠? 을이 수령지체에 빠지려면, 그죠? 자, 갑이 제공을 해야 빠질 거 아니야. 이해가시죠? 그죠? 정리할게요. 자, 을이 수령지체에 빠지면 갑이 538조의 대가 위험 조문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을이 수령지체에 빠지려면 뭔가 제공을 했는데 안 받아야 수령지체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사례가 애매한 게 영구적 불수령 사례여갖고 구두 제공조차 불필요한 사례란 말이죠. 그래서 구두 제공조차 불필요하니까 제공을 안 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구두 제공조차 불필요한 경우니까 수령지체에 빠졌으니까 이때도 538조에 따라 대가의 위험이 이전됐다고 볼 수 있냐? 이거는 안 된다. 그죠? 정확히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자, 우리 판례가 을이 영구적 불수령 표시를 했을 때는 구두 제공조차 불필요한 경우가 되는데, 이 구두 제공조차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지체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소극적 효과까지는 인정이 되는데, 이걸 가지고 대가의 위험을 이전시켜주는 538조의 적극적 효과까지 인정해 줄 수는 없다. 되셨죠? 그래서 이제 판례 보실게요. 판례 곡세 2번. 밑줄. 민법 400조 소정의 채권자 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줄 변제 제공이 있어야 되고, 밑줄 따라오세요. 원칙적으로 현실 제공을 해야 된다. 1단계. 다만 2단계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 이행에 채권자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 제공을 하더라도 무방하다. 그죠? 그 다음에 3단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은 의사가 확고하다. 이른바 채권자의 영구적 불수령이다 했다는 구두 제공한다는 것조차 무의미 아니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구두 제공조차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굵은 것이죠. 그러한 구두 제공조차 필요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그로써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한다는 소극적 효과를 주는 것에 불과하고, 민법 538조 1항 2문 소정에 채권자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 없는 책임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다에 해당해서 적극적으로 대가 위험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때는 현실 제공이나 구두 제공이 필요하다. 되셨죠? 그죠? 정리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오늘 뭐 첫 시간은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539조부터 제3자를 위한 계약부터는 잠시 쉬시고 다음 시간에 보실게요.